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론 항공업계의 전문가 양희찬 운영자를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내 항공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항공 관련 마케팅이나 트렌드 쪽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양희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공업계 트렌드를 연구하고 대중들과 공유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 에어톡스에서 그 에어톡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항공업계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드론 이번 주 주제는 제가 드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론이라는 것이 워낙 핫한 상황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전개되고 규제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지 그런 질을 가지고 오늘 강의라고 해야 될까? 이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지만 좀 더 이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전문가에게 제가 경할못으로서 좀 질문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반적인 드론 산업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미래 공역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시권 비행 드론, 그 드론이 150kg 이하인 경우 이 150m 이 공역 관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300m, 4.3km 이상에서 드론이 날 수 있는 항로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드론이라는 것이 드론법이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항공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항공법에 준해서 드론을 날려야 돼요. 근데 도심에서 피자 배달을 시키려면 드론을 가지고 피자 배달을 시키려면 항공법을 준수해야만 해요. 근데 빌딩 사이로 어떻게 드론이 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 항공법은 아니고 드론법이 따로 필요한 것이죠, 사실상. 네. 그래서 드론을 위한 공역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온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유해 드리고요. 제가 실제 지금 자문하고 있는데요. 전남도청 같은 경우 고흥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배달점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드론이 1차적으로 날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도심 한복판에서 드론으로 피자 배달을 한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피자를 상공에서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사람한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고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드론이 정말 유용한 공간은 뭐냐면 섬, 도서 상간입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저 높은 산 꼭대기에 피자를 배달하려면 드론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도심에서는 사람이 배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정말 효율적인 곳이 어디냐면 섬입니다, 섬. 이제 고흥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나로호가 발사된 지역이죠. 고흥 주변에 수많은 섬들이 있어요. 전라남도에. 그럼 수많은 섬에서 피자 배달 주문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드론이 배송을 하는 거죠. 그럼 드론이 배송을 하려면 위치 추적기가 있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위치 추적기를 탑재한 이런 뭐라 해야 되나 목적지 착륙 지점을 알려주는 그런 자판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섬에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실제 드론이 여러 가지를 배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서 소외받은 계층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라인 쇼핑을 하면 배송을 해야 되는데 섬으로는 배송료를 뭐 갑자기 보통 도심에서는 2,500원 받다가 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배송료를 10,000원 받는다 그러면 온라인 쇼핑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에서도 소외받았고 배달, 뭐 치킨 배달, 피자 배달 이런 것에서도 많이 소외받았었는데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이런 것을 정리해드리고요. 여러분 좀 생소하신 그림이실 것 같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한복판에 비즈니스 거리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이 드론들이 마네킹을 날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날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드론을 어느 비즈니스까지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브라질 상파울루에 이렇게 마네킹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까미사리아 콜롬보라는 의류 비즈니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 하나의 페스티벌에 하나의 이벤트로서
자기의 이런 페스티벌을 홍보하기 위한 우리 박앤세일 한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네킹을 드론에 매달고 날리는 모습이에요. 과거에 우리 비슷한 모습이 뭐냐면 커다란 그 가스가 차 있는 그 뭐죠? 풍선을 예. 날리면서 이벤트임을 자랑한 예. 것처럼 이제는 뭐다? 디지털 기술 드론을 활용한 것이다. 또 수상 드론이 있습니다. 수상 드론으로까지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 웨이스트 샤크는 뭐예요? 그 상어죠. 네. 근데 쓰레기 상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해상에 떠도는 폐기물들을 다 먹어 삼키는 수상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공공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조금 더 나아가서는 무선 수종 드론이 또 개발됐습니다. 한 150만 원 정도면 무선 수종 드론을 가지고 장난감처럼 그리고 수중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번 제가 재밌는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을 공유해 드릴 텐데요.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좀 재미있는 그런 무선 수중 드론도 등장했고요. 또 나아가서 더 강력한 유선 수중 드론도 개발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이런 수중 드론을 가지고 탐사에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관광에 이용한다든가 혹은 안전에 어떤 대처하는 어떤 기술로서 위급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감시한다든가 이제 과거에는 세이프가드가 혼자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상어가 등장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역시 드로이드의 모습입니다. 드로이드는 땅을 다니는 드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드로이드입니다. 드로이드는 이제 영상으로 가볍게 시청하시고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론이 정책적으로 네. 어떻게 진화되고 있고, 그죠? 어떻게 드론이 잘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촉진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여러 드론의 진화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이 드론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경할몬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드론은 어원부터 생각해 보면 드론 네.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네. 실제 조종,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으로 좀 활용된다는 것으로 말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기. 예, 무인기를 드론이다. 드론입니다. 네. 그 최초의 드론 같은 경우는 1917년도에 네. 군사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네. 그 당시에 조종사의 목숨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서 이제 군사용으로 됐고요. 네네. 그 당시 이제 군사용으로 그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군사용 드론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그렇죠. 있고, 네. 그 뭐 칩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네. 굉장히 소형화되면서 네. 산업용 드론 그리고 네. 취미용 드론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그 있습니다. 군사용 드론은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크겠네요. 예, 사이즈가 크고요. 예, 예. 주로 공격 목적으로 지금 공격 활용을 하고 목적으로 있고, 했었고요. 큰 부분도 있지만 작게 네. 초소형으로 해가지고 스파이 드론도 그렇죠. 많이 활용이 되고 정찰이나 있습니다. 감시를 위한 예, 활용이 군사용 되고 드론도 있었고요. 예. 이 두 번째 같은 경우 아마존 프라임인데 뭐 잘 네. 아시겠지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른다고 가정하고. 아마존이라는 국내 국내는 아니죠. 네네. 미국의
큰 기업인데 네네. 실제 택배를 예.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에서 고흥에서 음. 먼 거리를 가는 부분이 있지만 네네.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땅이 넓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걸 상용화하려고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마트 가 보시면은 뭐 5만 원, 3만 원짜리 드론들이 있는데 네네. 아주 작은 드론부터 음. 고가의 드론까지 취미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긴 건모가 많이 유행을 시켰었죠.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드론을 사용 용도별로 구분했을 때 세 가지 유형의 드론이 있다. 예,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해주실 말씀이 또 어떤 겁니까? 실제 드론을 보시면은 별명이 하늘을 나는 스마트폰입니다. 네네. 이 이유인 즉슨 드론이란 예. 하늘을 나는 스마트폰이다. 네, 뭐 이후에도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음. 드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초소형 모터가 들어가고요. 네. 모터 안에 보시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네. 카메라가 있고 그 카메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있고요. 네네. 그 배터리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종하냐? 그냥 조종하지 않잖아요. 실제 무선 조종기로 조종을 하는데 이 조종 간의 이제 통신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집약되어 있는 하늘을 나는 스마트폰이라고 좀 별명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뭐 지금도 운영은 그러니까 만들어진 기술이긴 한데 미래 자동 교통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드론을 사용하는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군사용뿐만 아니라 네. 산업용 그리고 뭐 취미용 네. 다 개발되고 있는데 산업용 관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술이 또 뭐가 있을까요? 산업용 관점에서는 뭐 그 통신 쪽이라든가 네. 보안 여러 네. 가지가 연관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네. 뭐 택배뿐만 아니라 농업 기술, 그러니까 네. 농업 농약을 살포하는 곳이라든지 농업용 드론이 예, 예. 있죠. 네.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예, 있습니다. 산업용 드론을 조금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대단히의 농장은 별로 없지만 스마트팜 하면 농약을 누가 뿌린다? 드론이 뿌리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히의 평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쌀 농가가 굉장히 쌀이 싸게 재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가 있고요. 또 중요한 드론의 활용은 이 촬영용 드론입니다. 예. 촬영용 영화라든가 기상 탐지 이런 여러 가지 촬영용 드론도 산업용에 들어가고요. 또 정말 중요한 드론이 안전용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도 이제 산업부에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예.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설악산 꼭대기에서 누가 다쳤어요. 그러면 이제 응급차가 가서 산을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구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요. 그럼 예. 뭐예요? 일단 드론으로 구급 물품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보내놓고 예. 그 다음에 사람이 가더라도 예. 그런 방식으로 안전 시스템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물류나 예. 배송용 드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예. 밖에도 여러 영역에 걸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뺐는데 한 가지는 또 건설용 드론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네, 높은 빌딩의 건설의 경우에 위치 추적이나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람이 닿기 어려운 영역을 드론을 이용해서 이송한다든가. 예. 그건 이제 무거운 그런 물건을 이송하진 않지만 예. 드론을 활용한 건설 기술에도 적용되는 영역들이 예.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예.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은 그렇다면 정말 많이 드론이 활용되는 네.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정말 유망한 산업인가요? 네. 시장 규모 관점에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18년 기준으로 해서 한 183억 달러 정도 글로벌하게 그 시장이 있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네. 연평균 한 17% 정도씩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한 304억 달러 정도, 네네.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 정도 이상이 될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정부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5월에
그 혁신 성장 동력 그에서 그 구조는 아니고요. 네. 실제 한 4,700억 정도로 네. 그 스마트 자율주행차 부분으로 좀 투자를 할 것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음. 앞으로 많이 이쪽에 그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7%의 증가 속도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말씀드리면 항상 그것을 이제 기준할 때 평균적인 산업의 증가율을 이 경제 성장률로 기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8에서 3.0 요 정도 수준의 성장세가 있는데 네. 드론 산업은 그 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인 드론 산업은 몇 퍼센트요? 17%. 17%. 17%의 성장 속도로 이 네.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론이 날아가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규제가 이제 문제예요. 규제가 예. 문제. 물론 규제가 많이 풀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 맞아요. 예. 근데 규제 현황에 대해서 좀 굵직한 이야기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과거에 자동차가 개발됐을 때 자동차는 뭐 누군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만든 다음에는 누군가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만들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신호 교통 체계라든가 뭐 신호등 교통법규들이 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유엔 산하의 국제 민간 항공 기구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쪽에서 2024년까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좀 제정하겠다 네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현재 법으로는 그 드론 자체가 사람이 꼭 네.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뭐 사람뿐만 아니라 시스템화해서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도 되고 있고요. 네네. 네. 그 빅데이터에 기초한 네. 인공지능 기술 네. 혹은 알고리즘 기술이 네. 직접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사람이 굳이 조종할 필요 없이 네.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규제에 있어서 어떤 규제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규제인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지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규제 같은 경우는 항공법 규제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항공법 안에서 드론에 대해서 날리기 위한 뭐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국가적인 비행 금지 구역이죠. 예, 네. 비행 금지 구역이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국가적으로 저희가 뭐 이제 남북 대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지만 그 외적으로 정부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법 규제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규제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새로운 산업, 자동차 산업이 처음 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고 필요로 하는 교통법규가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기본적인 네. 교통법규는 있었지만 예. 자동차 산업이 등장하면서 요구되는 규제들, 야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하면 안 됩니다. 네. 뭐 10대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고 있는 건데 예. 요즘에는 새로운 신산업이 등장하면 미리 규제부터 만들어 놓고 네.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규제 후산업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움직여 왔던 거죠. 네. 근데 최근에는 그 규제를 허물어야 된다라고 네. 하니까 어떤 나라, 예를 들어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예. 선산업 후 규제 컨셉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선규제 후 산업이에요. 예.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모델인데 네. 규제에 있어서 중국의 모델은 선산업 후 규제 컨셉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죠.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그냥 시도해봐. 예. 막 시도해봐. 모래상 쌓듯이 시도해봐. 안 되면 말고 그렇게 마음대로 놀아봐. 이 특정 지역과 이 네. 특정 시간 동안에는 그냥 규제 없이 마음대로 시도해봐. 그리고서 필요로 하는 규제를 만들어 가자 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모델들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먼저 요구되고 그 다음에 그 산업을 마련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지금 선산업 후 규제 같은 컨셉, 예. 규제 샌드박스 같은 컨셉을 많이 활용해서 규제를 좀 허물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이 항공산업, 이 드론 산업 전문가시니까 예. 이 규제에 있어서 글로벌리 큰 트렌드가 있다고 하실 텐데 어떤 트렌드가 좀 요구될까요? 일단 드론 자체가 우리 취미용 드론 뭐 이렇게 뭐 산업용 드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드론 자체는 이제 항공을 날아가야 되는 이 기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역 같은 경우에 이제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때문에 네. 이제 드론은 이제 향후에는 무인 항공기까지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카오라는 이제 유엔 산하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각 국에 있는 그 회원국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 법을 만들어진 다음에 아마 이제 규제가 점차적으로 이제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표준화된 규제 지침이 마련될 수 있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또 무인 항공기이다 보니까 예. 결국은 해상을 넘어서 예. 다른 나라 영역까지도 갈 수 있는 예. 컨셉이니까 예. 여기서의 조건과 여기서의 조건이 다르면 예. 드론이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예. 글로벌리 표준화된 규제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규제를 굳이 만들려면 그런 글로벌 표준화된 규제에 준해서 예. 혹은 우리의 규제가 어떤 드론 법이 그런 지침과 맞아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만들고 그 글로벌 어떤 규제 지침이 우리 걸 팔로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면 더 좋겠네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아이카오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드론이 뭐 취미용 드론, 그리고 산업용 드론 여러 드론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각 드론의 그 용도에 맞게 아마 법 제정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표준화를 누가 선도할 거냐예요. 예. 표준화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해외여행 다 가보셨겠지만 그 컨센트 꼽을 때 다 다르잖아요. 예. 동그란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전기나 전자제품 산업을 리딩한다면 나머지 산업, 나머지 나라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델에 있어서 5G 표준화를 선점해 나가는 양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드론도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되려면 그런 규제의 영역도 표준화된 규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을 따르는 그런 네. 방향으로 좀 빨리 선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영역에서 좀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심은 많이 갖고 있고요. 예, 네네. 그런 쪽으로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뭐 힘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자율주행 드론 어떻게 될까? 아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큰 그림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으로는 그 드론 자체를 사람이 무조건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컨트롤한다는 것은 이 뭔가 안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부분인데 향후 미래에는 이게 그 미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예상을 한 건데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는 무인 자율 드론이 이제 이게 시장이 자율적으로 이제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동차가 자율차가 되는 것처럼 예. 자율 드론이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뭐 운전을 할 때 운전을 우리가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시스템에 의해서 네. 뭐 카카오 내비라든가 내비를 통해 가지고 그 지점을 찍으면 그 지점까지 드론이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이렇게 자율주행 드론이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드론 자체가 이 스마트폰처럼 예. 굉장히 하나의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된 예. 이야기들이 이렇게 마련됐는데요. 혹시 이제 끝으로 예. 드론 산업의 뭐 발달점이라든가 아니면 네. 정책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어떤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 뭐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든가 어떤 것도 다 좋으니까 혹시 경할몬 여러분들께 예. 뭐 해주실 말씀 뭐 있으시면 끝으로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우선 이 자리에 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드론은 아까 전에 아이폰이라고 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한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영상도 아마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스마트폰으로 이런 것처럼 앞으로 10년은 드론 산업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뭐 전문가라기보다 이 관심이 이쪽에 많기 때문에 겸손하신 예, 말씀. 그런 쪽에 계속 집중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드론 산업에 대해서 완전히 회부해드리는 규제와 미래와 모든 것들을 좀 회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드론 산업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가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그리고 에어톡스 한번 방문해 봐 주세요. 에어톡스의 양희찬 운영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